그녀의 시선은 한동안 잠겨있던 오른쪽 맨 아래 서랍으로 향했다. 최진혁은 유독 그 서랍만은 항상 잠가두곤 했다. 그런데 오늘따라 서랍이 미세하게 열려있는 것이 보였다. 마치 누군가 급하게 닫다가 미처 잠그지 못한 것처럼 서연의 심장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계획에 없던 변수였다. 3년간 단 한 번도 열린 적 없던 판도라의 상자.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이 선을 넘는 순간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10년 전 의문사로 종결된 최진우의 죽음이었다. 경찰은 졸음운전으로 인한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내렸지만 최진혁은 단 한순간도 그 발표를 믿지 않았다. 형은 스스로의 삶에 있어서 병적일 정도로 철저한 사람이었어. 그런 사람이 졸음운전을 했다는 건 말이 안 돼.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철 하나를 꺼내 서연 앞에 놓았다. 그것은 형의 유품에서 발견된 암호처럼 보이는 숫자와 이니셜들이 뒤죽박죽 적힌 메모들이었다. 공식적인 수사 기록에서는 제외된 증거였다. 진성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실 복도는 언제나 얼음장처럼 차가운 정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곳의 공기는 아래층의 분주함과는 전혀 다른 밀도를 가졌고 모든 소음은 최고급 카펫과 방금벽에 흡수되어 오직 구두굽 소리와 서류 넘어가는 소리만이 간헐적으로 침묵을 깨뜨릴 뿐이었다. 그 침묵의 중심에는 바로 이 제국을 지배하는 남자 최진혁 대표가 있었다. 그리고 그의 그림자처럼 강서연 비서는 지난 3년간 그 정적의 일부로 존재해왔다. 서연은 메모를 넘겨받아 빠르게 훑어보았다. 암호 해독은 그녀의 전문 분야 중 하나였다. 며칠 밤낮으로 메모에 매달린 끝에 그녀는 그것이 박태민이 조성한 거대한 비자금 계좌의 흐름을 기록한 비밀 장부의 일부라는 것을 밝혀냈다. 최진우는 죽기 직전 박태민의 자금줄을 거의 다 파악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비자금의 시작점에는 익숙한 이름이 있었다. 블루핀 파트너스. 아버지의 회사를 집어삼켰던 바로 그 유령 회사였다. 강서연의 하루는 정확히 아침 7시에 시작되었다. 최진혁 대표보다 1시간 먼저 출근하여 그의 사무실을 완벽한 상태로 정비하는 것이 그녀의 첫 번째 임무였다. 그의 책상 위에는 어제의 결제 서류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새로 보고될 서류들이 중요도 순으로 정렬되었다. 그가 선호하는 원두로 막 내린 커피는 그의 천과 비슷한 온도를 유지했고 실내 온도는 그가 가장 집중력을 발휘하는 22도에 맞춰져 있었다. 이 모든 것은 단 한 번의 지시도 없이 지난 1995일 동안 축적된 데이터에 따라 기계처럼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서연은 자신의 조사 결과를 최진혁에게 보고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회사 강민바이오가 과거 진성그룹의 유망한 협력업체였으며 회계장부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내부 고발을 준비하던 중이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아마도 아버지의 내부 조력자가 최진우 상무님이었을 겁니다. 그 말을 하는 서연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을 가로막고 있던 마지막 벽이 허물어졌다. 그들은 단순히 공동의 적을 둔 동맹이 아니었다. 10년 전 같은 편에서 싸우다 쓰러져간 아버지와 형의 비극을 공유한 운명 공동체였다. 최진혁은 8시 정각의 모습을 드러냈다. 흐트러짐 없는 맞춤 정장과 냉철한 표정. 그의 등장은 복도의 온도를 몇 도는 더 떨어뜨리는 듯했다. 그는 서연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곧장 자신의 자리로 걸어갔다. 그것이 그들의 방식이었다. 불필요한 인사나 감정 교류는 철저히 배제된 오직 효율성과 결과만이 존재하는 관계.
서연은 그의 뒤에서 조용히 그날의 첫 번째 브리핑을 시작했다.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고 오직 명확한 사실과 숫자만이 나열될 뿐이었다. 최진혁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이제껏 형의 죽음을 외로운 싸움의 결과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그에게도 이름 모를 동지가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동지 역시 같은 적에 의해 파멸했다는 진실은 그에게 깊은 죄책감과 새로운 분노를 안겨주었다. 그는 서연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녀의 차가운 눈동자 속에 숨겨진 깊은 슬픔이 보였다. 그것은 그 자신도 오랫동안 품어왔던 감정이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얼음 같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오전 9시 기획조정실 주간보고 회의가 있습니다. 11시에는 LX 건설과의 인수합병 관련 미팅이 예정되어 있으며 오후 2시에는 재무팀의 방이 실적 보고가 있습니다. 서연의 보고는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다. 최진혁은 커피잔을 든 채 창밖을 응시하며 듣고 있었다. 그의 옆모습은 정교하게 조각된 대리석상처럼 차갑고 단단해 보였다. 그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지만 서연은 그가 자신의 모든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듣고 있음을 알았다. 조사가 깊어질수록 거대한 부패의 네트워크가 모습을 드러냈다. 박태민 혼자만의 범행이 아니었다. 그룹 내의 고위 임원들, 정계와 검찰의 유력 인사들까지 그의 비자금에 발을 담그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약점을 공유하며 지난 10년간 철옹성 같은 카르텔을 구축해왔다. 최진우와 강민호가 싸우려 했던 것은 박태민이라는 개인을 넘어 우리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린 괴물 그 자체였던 것이다. 과거의 망령은 사라지지 않고 더욱 거대해진 모습으로 그들 앞에 버티고 서 있었다. 회의 준비를 위해 서연이 자료를 챙겨 그의 책상으로 다가갔을 때 그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다. LX 건설 인수 건. 박태민 전무가 너무 서두르는 것 같지 않나. 불쑥 그가 던진 질문은 특정 대상을 향한 것이 아닌 허공에 뱉는 독백에 가까웠다. 하지만 서연은 그것이 자신을 향한 질문임을 알았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대답했다. 현재 LX 건설의 부채 비율과 잠재적 리스크를 고려했을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내부 분석 보고가 있었습니다. 관련 자료 다시 올려드릴까요? 박태민은 짐승 같은 육감을 가진 남자였다. 그는 최진혁과 강서연 사이에 공기가 달라졌음을 즉시 감지했다. 최진혁이 사소한 일정까지 강서연을 통해 조율하기 시작했고 그녀가 단순 비서 업무 이상의 기밀 자료에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박태민은 자신의 신복인 이 실장을 시켜 강서연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10년 전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의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다. 하찮게 여겼던 비서가 자신의 발목을 잡는 칼날이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엄습했다. 그제야 최진혁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았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 같아서 보통 사람이라면 저도 모르게 시선을 피하게 만들 정도였다. 하지만 서연은 조금의 동요도 없이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 그녀의 눈은 깊고 고요한 호수와 같아서 그의 날카로움을 무력화시켰다. 필요 없어. 이미 파악하고 있으니. 짧은 대답과 함께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회의에 갈 시간이었다. 그가 지나쳐 갈 때마다 서늘한 향수 냄새가 공기 중에 맴돌았다. 서연은 그가 사라진 빈자리를 잠시 응시했다. 저 얼음 같은 남자 곁에서 3년. 그것은 단순한 인내의 시간이 아니었다. 위험을 감지한 박태민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그는 두 사람을 떼어놓고 싹을 잘라버려야 했다. 그는 먼저
강서연을 제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 실장에게 아주 간단한 지시를 내렸다. 조용히 처리해 사고처럼 보이도록 경고의 의미를 담은, 그러나 필요하다면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잔혹한 명령이었다. 기업 간의 암투가 이제는 피비린내, 나는 생존 싸움으로 번지고 있었다. 오후 내내 회의와 보고가 쉴 틈 없이 이어졌다. 최진혁은 마치 감정이 거세된 기계처럼 모든 사안을 처리했다. 그의 결정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임원들은 그의 앞에서 숨을 죽였고 그의 지시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서연은 그 모든 과정을 묵묵히 기록하고 보좌했다. 그녀는 그의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처럼 그가 필요로 하는 자료를 미리 준비했고 그의 질문을 예측하여 답변을 정리해 두었다. 그녀의 유능함은 진성그룹 내에서도 정평이 나 있었지만 누구도 그녀의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완벽하게 지운 존재였다. 그날 밤 비밀 작업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던 서연은 등 뒤에서 덮쳐오는 서늘한 기운을 느꼈다. 어두운 골목길, 검은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날카로운 칼을 들고 그녀를 향해 달려들고 있었다. 평범한 여자였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했을 기습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지난 몇 년간 복수를 준비하며 호신술 또한 꾸준히 연마해왔다. 그녀는 몸을 날려 아슬아슬하게 공격을 피하고 가방으로 괴한의 얼굴을 후려쳤다. 하지만 상대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자객이었다. 힘의 차이는 명백했다. 모두가 퇴근한 밤 10시, 거대한 빌딩은 고요함에 잠겼고 최상층에는 오직 서연과 최진혁의 사무실에만 불이 켜져 있었다. 그는 여전히 산더미 같은 서류에 파묻혀 있었고 서연은 비서실에서 내일 일정을 최종 점검하고 있었다. 이것 또한 지난 3년간 반복된 일상이었다. 그가 퇴근하기 전까지 그녀는 결코 먼저 자리를 뜨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 스스로 정한 규칙이자 그를 완벽하게 감시하기 위한 자신만의 족쇄였다. 그녀의 진짜 목적은 완벽한 비서가 되는 것이 아니었으니까. 몇 번의 공방 끝에 서연은 구석으로 몰렸다. 괴한의 칼날이 그녀의 팔을 스쳐 지나갔고 붉은 피가 배어나왔다. 고통에 잠시 주춤하는 순간 괴한이 결정타를 날리기 위해 달려들었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오글루시텔니 레프트위가테라 라조르발 노츠누이티슈누 검은 세단 한 대가 맹렬한 속도로 골목길로 돌진해 들어왔다. 헤드라이트 불빛에 당황한 괴한이 잠시 멈칫하는 사이 차에서 건장한 남자들이 쏟아져 나와 순식간에 그를 제압했다. 서연의 흥신소 동료들이었다. K가 그녀의 통신기기에 심어놓은 비상신호를 감지하고 달려온 것이었다. 자정을 넘긴 시간, 마침내 그의 사무실 문이 열렸다. 최진혁은 지친 기색 하나 없이 평소와 같은 모습으로 걸어 나왔다. 내일 아침 8시까지 오늘 보고된 모든 프로젝트의 리스크 분석 보고서 책상 위에 올려두어. 그의 목소리는 피곤함에 잠겨 있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웠다. 알겠습니다. 서연은 짧게 대답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가 엘리베이터 쪽으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그녀는 길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온몸을 감싸고 있던 긴장이 그제야 조금 풀리는 듯했다. 서연은 팔에 상처를 부여잡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사례를 담은 공격이었다. 박태민이 마침내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최진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표님, 일이 생겼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를 들은 최진혁은 즉시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어디야? 지금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분노에 차 있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목숨을 건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최진혁이 떠난 사무실은 주인을 잃은 왕좌처럼 공허했다. 서연은 보고서를 준비하기 위해 그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낮 동안에 치열했던 흔적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지만 그마저도 어떤 규칙 속에서 정돈된 느낌이었다. 그녀는 필요한 자료를 찾기 위해 그의 책상으로 다가갔다. 평소라면 절대 사적인 공간을 침범하지 않았겠지만 오늘은 달랐다.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가 그의 개인 서랍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그것은 핑계에 가까웠다. 최진혁은 10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사이렌 소리 대신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그의 세단이 소리 없이 미끄러져 들어왔다. 차에서 내린 그의 얼굴은 분노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피를 흘리는 서연의 팔을 보고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재킷을 벗어 상처를 감쌌다. 그의 눈빛은 지옥의 불길처럼 이글거렸다. 그것은 단순히 부하 직원을 향한 걱정이 아니었다.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것을 건드린 자에 대한 살해에 가까운 분노였다. 그는 병원 대신 자신의 개인 펜트하우스로 그녀를 데려갔다.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녀를 이곳으로 이끈 복수심이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고 조심스럽게 서랍 손잡이를 잡았다. 소리 없이 부드럽게 열린 서랍 안에는 평범한 필기구와 메모지들 뿐이었다. 실망감이 밀려오는 순간 그녀의 손끝에 딱딱한 무언가가 닿았다. 메모지들 아래에 깔려있던 낡은 사진 한 장. 사진은 뒤집혀 있었다. 서연은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사진을 집어들었다. 손끝으로 전해져 오는 오래된 종이의 감촉이 낯설었다. 그날 밤의 습격은 거대한 함정의 서막에 불과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검찰 특수수사팀이 최진혁의 사무실과 자택을 덮쳤다. 압수수색 영장이 그의 눈앞에서 펼쳐졌다. 혐의는 산업기술 유출 및 수천억 원대 횡령, 진성그룹의 핵심 기술을 중국의 경쟁사에 팔아넘기고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것이었다. 뉴스는 속보로 이 소식을 전했고 진성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다. 모든 것이 박태민이 완벽하게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사진을 뒤집는 순간 서연의 세상이 멈췄다. 숨 쉬는 것조차 잊어버렸다. 낡고 빛바랜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두 남자가 있었다. 한 명은 너무나도 익숙한 자신의 기억 속에 박제된 아버지의 젊은 시절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의 어깨에 다정하게 팔을 두르고 있는 다른 한 남자. 낯선 얼굴이었지만 그 서늘하면서도 어딘가 슬퍼 보이는 눈매는 최진혁의 그것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서연은 그가 누구인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최진혁이 단 한 번도 입에 올린 적 없는 10년 전 의문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의 친형 최진우였다. 박태민이 제시한 증거는 치밀하고 악의적이었다. 최진혁이 중국 측 인사와 비밀리에 만나는 것처럼 보이는 조작된 사진, 그의 개인 이메일에서 발송된 것처럼 꾸며진 기밀 유출 정황, 그리고 그의 차명 계좌로 의심되는 해외 페이퍼 컴퍼니의 입출금 내역까지. 모든 증거가 너무나도 명백하게 최진혁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그룹의 명예가 실추될 것을 우려한 최진혁의 아버지, 최 회장조차 아들을 감싸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왜 아버지의 사진이 여기에 있는 거지? 왜 하필이면 최진혁의 형과 함께 찍은 사진이 그의 가장 깊숙한 서랍 속에 숨겨져 있었던 걸까?
아버지를 파멸로 몰아넣은 진성그룹의 후계자. 자신이 복수의 칼날을 갈며 지난 3년간 지켜봐온 원수의 책상 위에서 발견된 한 장의 사진. 그 사진은 그녀가 굳게 믿고 있던 모든 것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다. 차갑게 식어버린 줄 알았던 심장이 제멋대로 날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사진을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거대한 음모의 톱니바퀴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삐걱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그 자리에서 박태민은 비통한 표정으로 사촌의 비리를 개탄하며 그룹의 정상화를 위해 자신이 앞장서겠다고 열변을 토했다. 결국 최진혁은 대표이사직에서 직위 해제되었고 그 자리는 박태민이 임시대표로 차지하게 되었다. 완벽한 쿠데타의 성공이었다. 최진혁은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사실상 모든 행동에 제약을 받게 되었다. 그는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새장 속의 호랑이가 되어버렸다. 이제 이 거대한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강서연뿐이었다. 강서연은 얼마나 오랫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손에 들린 낡은 사진 한 장이 청은망은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사진 속 아버지의 미소는 기억 속 모습 그대로였지만 그 옆에 있는 최진우라는 남자의 존재가 모든 것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진성그룹과의 악연에 대해 단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진성그룹의 장남과 이렇게 다정한 모습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단 말인가.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가설이 떠올랐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최진혁은 조사를 받으러 가기 직전 서연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통해 단 한 문장을 남겼다. 모든 것을 당신에게 맡기겠소. 그것은 절대적인 신뢰의 표현이자 그녀의 어깨에 모든 희망을 올려놓는 무거운 짐이었다. 서연은 더 이상 슬퍼하거나 분노할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즉시 방역을 준비했다. 그녀의 비밀 작업실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야전 사령부로 변모했다. 그녀는 K와 함께 박태민이 언론에 흘린 증거들을 하나씩 해부하기 시작했다. 정신을 차려야 했다.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다. 서연은 차갑게 식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사진을 다시 서랍 안에 넣었다. 원래 놓여있던 메모지 아래, 원래의 각도 그대로, 그리고 서랍을 닫았다. 아주 미세하게 열려있던 처음 상태를 재현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기계처럼 정확했다. 하지만 가쁘게 뛰어대는 심장은 그녀의 통제를 벗어나 있었다. 그녀는 최진혁의 책상에서 물러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보고서 작성에 몰두했다. 하지만 모니터의 글자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캐논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답게 조작된 이메일과 사진에서 미세한 변형의 흔적, 즉 디지털 핑거프린트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그 흔적은 과거 박태민의 다른 비자금 사건에서도 발견되었던 특정 해커의 시그니처와 일치했다. 한편 서연은 자금 흐름을 역추적했다. 페이퍼 컴퍼니들의 복잡한 연결 고리를 파고들던 그녀는 마침내 모든 자금 세탁의 설계자이자 이 모든 비밀을 알고 있을 단 한 사람의 이름을 발견했다. 회계사 윤기석. 그는 몇 년 전 박태민의 비자금 조성을 도왔다가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업계에서 사라진 인물이었다. 다음날 아침 서연은 평소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모습으로 최진혁을 맞이했다. 완벽하게 다려진 블라우스와 단정하게 묶은 머리, 무표정한 얼굴까지 어제의 그녀와 다른 점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밤새 준비한 리스크 분석 보고서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요청하신 보고서입니다.
기계적인 목소리. 그러나 그녀의 시선은 이전과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그저 복수의 대상, 제거해야 할 목표로만 보았던 최진혁이라는 남자를 그녀는 이제 하나의 거대한 물음표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윤기석을 찾는 것은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와 같았다. 그는 신분을 바꾸고 깊숙이 잠적해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했다. 흥신소 동료들은 전국으로 흩어져 그의 행방을 수소문했다. 며칠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그가 부산의 한 작은 포구에서 김용수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서연은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부산으로 향했다. 윤기석은 박태민의 함정을 깨부술 유일한 열쇠였다. 그를 설득하여 증언을 확보해야만 했다. 최진혁은 보고서를 집어들며 무심코 그녀를 스쳐보았다. 순간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항상 자신을 직시하면서도 그 시선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있지 않던 비서였다. 그런데 오늘 그녀의 눈빛은 달랐다. 무언가 깊은 것을 파고들려는 듯한 날카로운 탐색의 빛이 스치고 지나갔다. 3년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생경한 느낌이었다. 그는 별다른 말 없이 보고서로 시선을 돌렸지만 그의 예민한 감각은 이미 경고등을 켜고 있었다. 강서연 비서에게 무언가 변화가 생겼다. 서연은 낡은 횟집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윤기석을 찾아냈다. 그는 낯선 사람의 등장에 극도의 경계심을 보였다. 박태민에게 배신당한 후 그는 세상을 등진 채 오직 생존에만 매달리고 있었다. 당신이 누군지 모르지만 사람 잘못 찾아왔소. 그는 서연을 매몰차게 내쫓으려 했다.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윤기석 씨, 당신의 억울함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박태민을 법정에 세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당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설득에 그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서연의 비밀스러운 조사가 시작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과거 자료들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특히 10년 전 최진우가 사고로 사망했던 회의 기록들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아버지의 회사가 부도 처리된 시기와 맞물리는 지점이었다. 그녀는 방화벽을 우회하고 보안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하는 데 능숙했다. 지난 3년간 그녀가 갈고 닦은 것은 비서로서의 업무 능력만이 아니었다. 해킹에 가까운 그녀의 정보 수집 능력은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고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오랜 설득 끝에 윤기석은 마침내 입을 열기로 결심했다. 그는 박태민이 자신을 어떻게 이용하고 버렸는지, 그리고 이번 최진혁 대표의 횡령 혐의가 얼마나 정교하게 조작되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비밀 장부를 가지고 있었다. 그가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꺼내 서연에게 건네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횟집 문이 거칠게 열리며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다. 박태민의 충직한 신복, 이 실장이었다. 그의 뒤로는 건장한 남자들이 살기등등한 눈빛으로 서 있었다. 그들 역시 윤기석을 추적하고 있었던 것이다. 며칠이 지났을까? 대표실의 문이 노크도 없이 열렸다. 이런 무례를 범할 수 있는 사람은 진성그룹 내에서 단 한 명뿐이었다. 어이 최 대표, 얼굴 보기 힘드네. 경박한 목소리와 함께 모습을 드러낸 이는 기획조정실의 박태민 전무였다. 최진혁의 사촌이자 그룹 내에서 유일하게 그와 대적하는 인물. 그는 느끼한 미소를 지으며 소파에 몸을 던지듯 앉았다. 그의 오만함은 숨기려야 숨길 수가 없는 종류의 것이었다. 서연은 조용히 일어나 그에게 차를 내왔다. 박태민은 찻잔을 받는 척하며 그녀의 손등을 스치려 했지만
서연은 절묘한 움직임으로 그것을 피했다. 순식간에 횟집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이 실장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강 비서님, 이런 누추한 곳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찾으시는 물건이 혹시 이건가요? 그의 시선은 윤기석이 들고 있는 장부를 향해 있었다. 서연은 윤기석을 자신의 등 뒤로 보호하며 재빨리 상황을 파악했다. 퇴로는 막혔다. 절체절명의 위기, 최진혁의 무죄를 증명할 유일한 증인과 증거를 눈앞에 두고 그녀는 인생 최악의 궁지에 몰리고 말았다. 방역의 불씨가 꺼져버릴지도 모르는 일촉즉발의 순간이었다. LX 견설건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이사회의 승인도 없이 너무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거 아니야? 박태민의 말에는 날이 서 있었다. 최진혁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전무가 상관할 바는 아닌 것 같은데 맡은 부서 일이나 신경 쓰시지. 둘 사이에는 차가운 불꽃이 튀었다. 이 회사 너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명심해. 아버님께서도 요즘 너의 독단적인 경영 방식에 우려가 크시더군. 박태민은 최진혁의 아버지를 들먹이며 그를 압박했다. 하지만 최진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투명인간을 대하듯 박태민을 무시했다. 분을 사귀지 못한 박태민은 혀를 차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가 나가기 전 서연을 향해 의미심장한 미소를 던지는 것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절체절명의 순간 강서연의 머릿속은 얼음처럼 차갑게 식었다. 공포에 휩싸여 굳어버린 윤기석과는 달랐다. 그녀는 등 뒤에 윤기석에게 나지막이 속삭였다. 내 신호에 맞춰서 무조건 뛰세요. 뒤돌아보지 말고. 그녀의 시선은 이 실장을 지나 그 뒤에 있는 낡은 석유 난로에 고정되었다. 이 실장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한 걸음 다가서는 바로 그 순간 서연은 몸을 날려 옆에 있던 뜨거운 매운탕 뚝배기를 그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졌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사건이 터졌다. 아침 뉴스 헤드라인에 진성그룹의 이름이 올랐다. 진성그룹이 추진 중이던 해외 바이오 기업 투자건이 사실은 실체가 없는 유령 회사를 상대로 한 사기 투자였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기사는 내부 관계자의 증언이라며 꽤나 구체적인 정황까지 담고 있었다. 그 투자를 최종 승인한 책임자는 바로 대표 최진혁이었다. 뉴스가 터지자마자 진성그룹의 주가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명백한 내부 정보 유출이자 최진혁을 겨냥한 공격이었다. 악찬의 뜨거운 국물을 뒤집어 쓴 이 실장이 비명을 지르며 주춤하는 사이 서연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석유 난로를 걷어찼다. 난로가 넘어지며 쏟아진 기름에 불이 순식간에 옮겨 붙었다. 작은 횟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지금이에요. 서연은 윤기석의 팔을 잡아 끌고 화염과 연기를 뚫고 뒷문으로 뛰쳐나갔다. 뒤에서 이 실장의 부하들이 욕설을 외치며 쫓아왔다. 부산 포구의 좁고 복잡한 골목길에서 목숨을 건 추격전이 시작되었다. 대표실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다. 홍보팀과 법무팀에서 쉴 새 없이 전화가 걸려왔고 임원들은 안절부절 못하며 그의 지시를 기다렸다. 그러나 최진혁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는 자리에 앉아 노트북으로 관련 기사들을 훑어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지만 굳게 담은 입술과 서늘하게 빛나는 눈빛이 그의 분노를 짐작게 했다. 서연은 쏟아지는 정보들을 신속하게 정리하여 그에게 보고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혼란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었다. 골목길은 미로처럼 얽혀 있었다. 비릿한 생선 냄새와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뒤섞여 혼란을 더했다. 서연은 한 손으로는 장부를 가슴에 품고 다른 한 손으로는
윤기석을 이끌며 필사적으로 달렸다. 그녀의 동료들이 약속된 장소에서 차를 대기하고 있었다. 마침내 검은 승합차가 시야에 들어왔을 때 그들 역시 이 실장의 부하들에게 포위당하기 직전이었다. 서연과 윤기석이 차에 뛰어오르자마자 타이어가 찢어지는 마찰음을 내며 차가 총알처럼 튀어나갔다. 애언론에 최초로 정보를 제보한 기자를 파악해 그리고 이번 바이오 투자건의 모든 관련 서류, 처음 기획안부터 최종 계약서까지 전부 내 앞으로 가져와. 5분 내로 최진혁의 지시는 짧고 명료했다. 그는 즉시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그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이번 사태는 명백히 나를 겨냥한 공격이다. 이 자리에 내부의 적이 없다고는 말 못하겠지. 그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서연은 그의 뒤에 서서 회의록을 작성하며 생각했다. 이것은 분명 박태민의 소행이다. 차량들은 부산 시내에서 아찔한 추격전을 벌였다. 서연의 동료들은 익숙한 지리를 이용하여 교묘하게 적들을 따돌렸고 마침내 꼬리를 끊는데 성공했다. 그들은 K가 미리 마련해둔 안전가옥으로 몸을 숨겼다. 창백하게 질린 윤기석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서연에게 장부를 넘겼다. 이 안에 박태민의 모든 것이 들어있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장부는 박태민의 비자금 내역과 그와 결탁한 정재계 인사들의 명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밤늦게까지 이어진 대응 작업으로 대표실은 불이 꺼지지 않았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퇴근했지만 서연은 묵묵히 그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그가 요청하기 전에 필요한 자료들을 미리 찾아내 그의 모니터에 띄웠고 복잡하게 얽힌 정보들을 보기 쉽게 도표로 정리했다. 그녀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혼란을 수습하는데 몇 배의 시간이 더 걸렸을 것이다. 최진혁은 말없이 그녀가 건네는 자료들을 받아보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대화도 오가지 않았지만 그들은 마치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정보가 있었다.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 윤기석은 최진우가 남긴 마지막 흔적에 대해 털어놓았다. 최진우 상무님은 모든 것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마지막 비장에 카드를 숨겨두셨어. 그분은 그것을 판도라라고 불렀지. 장부에는 판도라의 위치를 암시하는 듯한 암호가 적혀 있었다. 특정 좌표와 함께 별들이 가장 가까이 닿는 곳이라는 문구가 있었다. 서연은 즉시 K를 통해 암호를 최진혁에게 전달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최진혁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서연은 조용히 그에게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었다. 그가 찻잔을 받아 들었을 때 두 사람의 손이 아주 잠깐 스쳤다. 서연은 저도 모르게 움찔하며 손을 거두었다. 그 순간 최진혁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요즘 강비서 뭔가 달라진 것 같군. 그의 시선이 정면으로 그녀를 향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확인에 가까운 어조였다. 답은 곧바로 돌아왔다. 천문대, 어릴 적 형과 함께 가던 진성그룹이 소유한 지금은 폐쇄된 사설 천문대였다. 그곳은 최진혁과 최진우 형제만의 추억이 담긴 비밀스러운 장소였다. 서연은 직감했다. 최진우가 남긴 마지막 진실의 조각이 바로 그곳에 잠들어 있다는 것을. 이것이야말로 박태민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스모킹 건이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다. 이 임무는 오롯이 그녀 혼자만의 몫이었다.
서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를 리가. 지난 3년간 한 번도 내게 개인적인 질문을 한 적이 없었지. 그런데 며칠 전, 10년 전 자료는 왜 열람한 거지?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송곳처럼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서연은 숨을 멈췄다. 자신의 보안 기록까지 확인한 것이다. 그가 언제부터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던 걸까? 모든 것이 그의 손바닥 아니었다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녀는 대답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다. 위기이자 어쩌면 기회일지도 몰랐다. 서연이 천문대로 향하는 동안 부산에서 그녀를 놓친 박태민은 광기에 휩싸여 있었다. 윤기석이 넘어갔다는 사실만으로도 치명적이었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최진우가 남겼을지도 모를 그것의 존재였다. 그는 짐승 같은 직감으로 형제만의 장소였던 천문대를 떠올렸다. 빌어먹을 당장 천문대로가 거기 있는 모든 것을 샅샅이 뒤져 강서연. 그 계집을 반드시 잡아 이 실장과 그의 수하들이 다시 한번 서연보다 앞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최진혁의 날카로운 질문에 사무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강서연은 수초간의 짧은 침묵 속에서 수천 가지 경우의 수를 시뮬레이션했다. 어설픈 거짓말은 그의 의심을 키울 뿐이고 진실을 말하는 것은 자멸행위였다. 그녀는 가장 그럴듯하면서도 그의 허를 찌를 수 있는 대답을 선택했다. 그녀는 조금의 동요도 없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과거 진성그룹의 위기 대응 사례들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태와 유사한 건에 대한 해결 과정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거라 판단했습니다. 달빛만이 희미하게 비추는 낡은 천문대는 거대한 유령처럼 음산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서연은 최진혁이 보내준 설계도를 참고하여 건물 내부로 잠입했다. 장부에 적힌 좌표는 중앙 관측실에 오래된 천체 망원경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가 망원경의 특정 다이얼을 암에 맞춰 돌리자 둔탁한 기계음과 함께 바닥의 일부가 열리며 숨겨진 작은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다. 금고 안에는 작은 데이터 칩 하나와 변색된 서류 뭉치가 들어있었다. 마침내 10년간 묻혀있던 진실을 손에 넣은 순간이었다. 그녀의 대답은 완벽한 모범 답안이었다. 위기 상황에서 비서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행동. 최진혁은 그녀의 얼굴에서 어떤 감정의 동요도 읽어낼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말을 전부 믿지 않았다. 그녀가 열람한 파일 목록에는 단순한 위기 대응 사례 이상의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녀의 속내를 떠보기로 결정했다. 단순한 비서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존재인지 직접 불 속에 던져 넣어 확인해 봐야 했다. 바로 그때였다. 관측실의 육중한 철문이 거칠게 열리며 이 실장과 그의 부하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손에는 섬뜩한 흉기들이 들려 있었다. 퇴로는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사방이 가로막힌 돔 형태의 관측실 안. 서연은 완전히 고립되었다. 이 실장은 피에 굶주린 늑대처럼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그녀가 손에 쥔 데이터 칩을 보며 차갑게 말했다. 그게 바로 회장님께서 찾으시던 물건이군. 순순히 내놓는다면 목숨만은 살려주지. 어때? 나쁜 제안은 아닐 텐데. 좋아. 그렇다면 강 비서의 능력을 한번 확인해보지.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마치 게임을 제안하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이번 기사를 최초로 보도한 중앙저널의 김도식 기자. 그에게 정보를 제공한 내부 제보자가 누구인지 알아내.
그리고 그 둘 사이에 거래가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해와. 단순한 심증이나 정황 말고 법정에서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물증으로. 이것은 비서에게 내리는 지시가 아니었다. 해결세계나 던져줄 법한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였다. 서연은 숨을 골랐다. 그녀의 등 뒤로는 차가운 망원경의 감촉이 느껴졌다. 한 손에는 대한민국을 뒤흔들 수 있는 진실을, 다른 한 손에는 자신의 목숨을 쥐고 있었다. 여기서 무너지면 최진혁도, 아버지의 명예도, 모든 것이 끝이었다. 그녀는 이 실장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강철 같은 의지와 차가운 분노만이 타오르고 있었다. 마지막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의도를 즉시 파악했다. 이것은 시험이었다. 자신의 정체와 능력을 가늠하기 위한 위험한 테스트. 그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그녀의 담담한 반응에 최진혁의 눈이 가늘어졌다. 보통 사람이라면 당황하거나 불가능하다고 말했을 터였다. 하지만 그녀는 마치 늘 해오던 일인 것처럼 태연하게 기한을 물었다. 기한은 없어.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 이 시간부로 강 비서의 모든 정규 업무는 중단한다. 이 일에만 집중하도록. 강서연은 이 실장의 탐욕스러운 눈빛을 마주하며 천천히 뒷걸음질 쳤다. 그녀의 등 뒤에 있던 낡은 망원경 제어판이 손에 닿았다. 좋은 제안이군요. 하지만 당신 같은 사람의 약속을 믿을 만큼 어리석진 않아서. 그녀는 비웃음을 날리며 손에 쥔 데이터 칩을 허공에 던지는 척했다. 이 실장과 부하들의 시선이 순간적으로 칩을 쫓아 흔들렸다. 바로 그 찰나의 순간, 서연은 제어판에 돔회전 버튼을 온 힘을 다해 눌렀다. 사무실을 나온 서연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잠시 눈을 감았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이것은 위기이자 기회였다. 최진혁이 자신에게 이런 임무를 맡겼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녀가 박태민의 비리를 파헤칠 수 있는 합법적인 명분을 얻었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그녀는 즉시 암호화된 메신저를 통해 누군가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K, 도움이 필요해. 예전 방식으로. K는 그녀가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해온 최고의 실력을 가진 화이트 해커이자 정보 분석가였다. 굉음과 함께 수십 년간 멈춰있던 관측실의 거대한 돔이 삐걱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진동과 소음의 남자들이 당황하는 사이, 서연은 설계도에서 보았던 비상점검용 해치를 향해 몸을 날렸다. 좁은 통로를 따라 필사적으로 기어나온 그녀는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며 천문대를 빠져나왔다. 뒤에서 이 실장의 분노에 찬 고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녀는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즉시 K에게 연락해 데이터 칩의 암호 해독을 요청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졌다. 낮에는 평소처럼 비서실을 지키며 최진혁의 눈을 속였지만 밤이 되면 그녀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고급 오피스텔을 떠나 시내 외곽의 허름한 오피스텔에 마련한 비밀 작업실로 향했다. 그곳은 최첨단 해킹 장비와 각종 감청 장치로 가득 찬 그녀만의 요새였다. 그녀는 K가 보내온 데이터를 분석하며 김도식 기자의 모든 것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의 통화 기록, 계좌 내역, 이메일, 심지어 사적인 SNS까지 모든 정보가 그녀의 손안으로 흘러 들어왔다. 키 작업실에서 마침내 10년간 봉인되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데이터 칩 안에는 박태민의 비자금 원본 장부뿐만 아니라 죽음을 직감한 최진우가 남긴 영상 유언과 그의 차량 브레이크가 고의로 파손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까지 담겨 있었다. 모든 것을 확인한 서연은
지체 없이 움직였다. 윤기석의 비밀 장부와 증언은 양심적인 검색에 넘어갔고, 최진우가 남긴 증거는 진성그룹 주주총회가 열리는 바로 그날 아침 모든 언론사에 동시에 제보되었다. 며칠간의 밤샘 작업 끝에 그녀는 김도식 기자의 계좌에서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입금된 거액의 돈. 자금 세탁을 위한 전형적인 수법이었다. 서연은 K에게 유령 회사들의 실체를 추적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K로부터 충격적인 보고를 받았다. 돈 세탁에 이용된 유령 회사 중 하나인 블루핀 파트너스라는 이름. 그 이름은 서연의 기억 속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아 있었다. 바로 10년 전 아버지의 회사를 헐값에 집어삼켰던 악덕 기업의 이름이었기 때문이다. 진성그룹 임시 주주총회장 박태민은 의기양양하게 단상 위에 서 있었다. 그는 최진혁이라는 썩은 뿌리를 도려내고 위대한 진성그룹을 이끌 새로운 리더로서 자신의 비전을 역설하고 있었다. 그의 연설에 일부 주주들은 박수를 보냈고 그의 회장 선임 안건은 무난히 통과될 것처럼 보였다. 앞자리에 앉은 최 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아들의 빈자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모든 것이 박태민의 완벽한 승리로 끝나는 듯한 순간이었다. 순간 서연의 머릿속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파멸과 지금의 사태가 결코 별개의 사건이 아니었다. 그 중심에는 박태민이 있었고 그는 10년 전부터 같은 방식으로 부와 권력을 축적해왔던 것이다. 분노로 온몸이 떨려왔지만 그녀는 냉정을 잃지 않았다. 지금은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감정을 더 날카로운 복수의 칼날로 벼려야 했다. 그녀는 K에게 블루핀 파트너스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긁어모으라고 지시했다. 바로 그때 총회장의 육중한 문이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모든 혐의를 벗고 풀려난 최진혁이 검사들과 함께 서 있었다. 그의 등장은 그 자체로 거대한 폭탄이었다. 박태민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의 연설을 위해 준비되었던 단상 뒤에 거대한 스크린이 갑자기 지지직거리더니 10년 전 풋풋한 모습의 최진우가 나타났다. 제 이름은 최진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겁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의외의 곳에서 나왔다. 내부 제보자는 재무팀의 박대리라는 인물이었다. 그는 주식 투자 실패로 거액의 빚을 지고 있었고 박태민 측의 회유에 넘어간 것이다. 서연은 박대리의 동선을 파악하고 그가 박태민의 신복인 이 실장과 접선하는 현장을 덮쳤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과거 아버지 밑에서 일했던, 지금은 흥신소를 운영하는 충직한 부하들과 함께였다. 그들은 완벽한 팀워크로 두 사람의 대화를 녹음하고 돈이 오가는 장면을 촬영하는 데 성공했다. 총 회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스크린 속 최진우는 담담한 목소리로 박태민의 모든 비리와 부패 네트워크를 폭로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와 함께 조작되지 않은 원본 장부와 통화 녹음 파일, 그리고 그와 결탁한 정재계 인사들의 얼굴이 차례로 화면을 채웠다. 윤기석의 증언 영상이 뒤를 이었고 마지막으로 박태민이 이 실장에게 최진우의 사고를 위장하라고 지시하는 충격적인 음성 파일이 총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증거는 차고 넘쳤다. 모든 증거를 손에 넣은 서연은 최진혁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녀는 작은 USB 하나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요청하신 결과물입니다. 최진혁은 말없이 USB를 자신의 노트북에 꽂았다.
화면에는 박대리가 돈을 받고 정보를 넘기는 영상과 그 돈이 유령 회사를 거쳐 박태민의 비자금 계좌로 흘러들어간 흐름을 정리한 보고서가 떠올랐다. 그의 예상보다 훨씬 완벽하고 압도적인 증거였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냈는지 묻지 않았다. 그저 그녀라는 존재를 다시 정의하고 있었다. 거짓말이야, 저건 다 조작된 거라고. 박태민은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지만 그의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의 완벽했던 가면이 산산조각 나고 추악한 민낯이 만천에 드러났다. 그는 도망치려 했지만 단상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던 검사들에게 즉시 체포되었다. 객석에 앉아있던 그의 공범들 역시 하나둘씩 연행되기 시작했다. 진성그룹을 수십 년간 좀먹어왔던 거대한 암적 존재가 마침내 뿔이 뽑히는 순간이었다. 최 회장은 말없이 일어나 모든 주주들과 국민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최진혁은 다시 서연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는 와인잔을 기울이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층 더 깊고 낮아져 있었다. 박태민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야.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게 뭐지? 강비서.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단순한 비서로 대하지 않았다. 같은 전쟁터에 선 파트너에게 묻는 듯한 질문이었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가장 깊은 곳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몇 주 후 진성그룹은 새로운 변화를 맞이했다. 대표이사로 복귀한 최진혁은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박태민의 잔재를 모두 청산하고 투명 경영을 위한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했다. 그 위원회의 수장 자리에는 강서연이 임명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비서가 아니었다. 진실을 위해 싸우는 용감한 투사로서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게 되었다. 그녀의 아버지 강민호 박사의 억울한 누명도 모두 벗겨졌고 그의 기술은 진성그룹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재평가받았다. 서여연은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리고 오랫동안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진심을 꺼내놓았다. 저는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들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 담긴 슬픔과 분노는 그 어떤 웅변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최진영 역시 자신의 형을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말뜻을 완벽하게 이해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것은 불신과 경계가 허물어지고 하나의 공통된 목표 아래 단단한 신뢰가 싹트는 순간이었다. 이야기의 마지막. 서연은 아버지의 묘소 앞에 서 있었다. 비석에 새겨진 아버지의 이름을 어루만지는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그늘이 없었다. 그때 익숙한 발걸음 소리와 함께 최진혁이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옆에 서서 함께 비석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대표와 비서라는 벽도 복수라는 무거운 짐도 없었다. 지독한 싸움 속에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단단해진 신뢰와 존중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긴 침묵 끝에 최진혁이 말했다. 박태민 전무의 모든 것을 조사해 먼지 하나까지 전부 털어내. 이제부터 그게 강 비서의 유일한 임무다. 그것은 더 이상 시험이 아니었다. 비서가 아닌 동맹에게 내리는 첫 번째 명령이었다.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3년간의 지옥 같던 위장이 마침내 끝났다. 이제부터는 진짜 전쟁의 시작이었다. 차가운 CEO와 비밀을 숨긴 비서, 두 사람의 위험한 공조가 막을 올린 순간이었다. 이제 다 끝났네요. 서연이 나지막이 말했다. 아니,
이제 시작이지. 최진혁이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냉기는 사라지고 따뜻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를 향해 돌아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3년간 단 한 번도 본 적 없던 진심이 담긴 미소였다. 서연 역시 그를 마주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기나긴 어둠의 터널이 끝나고 마침내 두 사람의 인생에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정의는 승리했고 상처는 아물 것이며 새로운 희망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다. 최진혁과 강서연의 관계는 그날 밤을 기점으로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낮 동안 그들은 여전히 완벽한 대표와 비서의 가면을 쓴 채 서로를 대했다. 하지만 해가 지고 거대한 빌딩에 정적이 찾아오면 최진혁의 집무실은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전쟁기지로 변했다. 서연은 더 이상 그의 뒤에 서서 지시를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자신이 수집한 정보들을 브리핑했고 그는 그룹 내부에서만 접근 가능한 기밀 자료들을 그녀에게 넘겨주었다.